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 8년 차 아이가 없어 눈칫밥을 먹던 한 여성이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한 여자 사이에서 어떻게 서서히 밀려났는지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문 앞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 안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녀가 있었습니다. 문 밖에는 그저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던 아내 한 사람이 서 있었죠. 혹시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가끔 멀리서도 같은 마음으로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경험도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정연입니다. 결혼한 지 8년이 되었고 남편 민주 씨와는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연애할 땐 늘 다정했고 결혼 초엔 행복하다는 말도 자주 했죠.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부터 시어머니의 시선은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제가 무언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정성껏 끓인 미역국도 주말마다 왕복 2시간을 달려가 인사드리는 것도 결국 돌아오는 건 그렇게 살림을 못해서야 하는 한숨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고부터는 제 자리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 탓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참지 못해서 그렇게 된 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아무리 눌러도 어느 순간엔 터지고 마는 거더라고요. 어느 날 저는 그 병실 안에서 무언가 아주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알고 있던 결혼 생활은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시어머님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누군가의 딸이 아닌 며느리로서 그리고 누군가의 아내로서 충실하려고 애썼습니다. 결혼 초엔 시어머님도 지금 같진 않으셨어요. 어색한 사이라도 조심스러움은 있었고 어설프게 끓인 미역국에도 맛은 있네라며 웃으시던 분이었죠. 남편 민주 씨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지만 책임감은 있었습니다. 장 볼 때 손잡아 주던 손, 밤늦게 퇴근한 저를 위해 따뜻한 물을 데워두던 마음, 그 모든 게 작지만 고마웠습니다. 그러다 결혼 3년 차 무렵 저는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처음 맞는 임신이었고 기대도 컸지만 의사 선생님의 심장이 멈췄습니다라는 말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그때 멈춰 있었습니다. 민주 씨는 너무 마음 쓰지 마, 괜찮아라고 했지만 그 말 뒤엔 묘한 거리감이 있었죠. 정말 괜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회피하는 건지. 그때부터 민주 씨는 자꾸 늦게 들어오고 말이 더 줄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처음엔 별말 없으셨습니다. 그저 눈길 한번 피하시고 식사 중엔 입을 다무셨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어머님의 말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아, 병원은 제대로 다니는 거니? 애가 안 들어오는 건 네 팔자가 그런 거라던데. 우리 집안은 자손복은 있었는데 말이지.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밥상머리에서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민주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저는 늘 무릎을 모으고 앉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제사를 앞두고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고 어머님 김장하시는 날엔 출근 전 새벽에 들러 양념부터 다 준비해드렸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숨 돌릴 틈이 없었지만 그게 며느리로서의 책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고혈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실은 1인실이었고 입원 첫날부터 저는 회사 반차를 내고 병실에 매달렸죠. 삼시세끼 도시락에 수건 빨래, 진료 설명까지 도맡았고 주말엔 침상 아래 먼지까지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의 표정은 늘 무표정이었고 제가 가져간 야채죽을 한 숟갈 드신 뒤 끈적해서 소화가 안 되네라고 하셨을 땐 마음이 툭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던 2주차쯤 병실에 낯선 여자가 보였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익숙했죠. 그녀는 윤정이었습니다. 민주 씨의 대학 동문, 그리고 제가 한 번쯤 지나가듯 들었던 그 이름. 어머님이 연락하셨대. 병문안 오라고. 시간도 여유 있어서 좀 돕겠다고 했어. 민주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오히려 반갑게 윤정 씨를 맞이하셨죠. 윤정이 왔구나. 너는 올 때 과일도 잊지 않고 사오고. 아휴, 내 손은 참 야무지다. 그날 이후 병실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윤정 씨는 어머님 옆에서 껍질 벗긴 귤을 하나씩 입에 넣어드렸고
민주 씨는 그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죠. 그 셋이 있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저는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분위기는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제게 말하셨습니다. 정연아, 요즘 힘들지? 윤정이도 도와준다니까 너도 좀 쉬고 그래. 간호일은 성격 맞는 사람이 해야 잘하지 않겠니? 그 말은 너보다 윤정이 낫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주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윤정 씨랑 예전에 사귀었던 거 맞지? 아니라고 했잖아. 옛날 친구야. 너 또 왜 그래? 요즘 계속 예민해. 예민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보 같아서 자꾸 눈 감아주고 있는 거야. 됐어. 피곤하다. 진짜. 민주 씨는 대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나만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TV조차 켜고 싶지 않았고 무릎을 껴안은 채 밤을 버텼습니다. 그 다음 날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 2명이 비상구 쪽에서 조용히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 얘긴 줄은 몰랐지만 이상하게 귀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있잖아, 305호. 저 병실 환자 며느리 아닌 것 같은데? 305호? 나도 그렇게 봤어. 환자 아들이랑 손잡고 나가는 거 봤다니까. 근데 환자 본인도 그 여자를 진짜 며느리처럼 챙겨. 지금 며느리는 병실 올 때마다 분위기 쌓여지잖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 아는 눈치인데 그 안에서 바보처럼 웃으며 간호하고 있는 건 저 혼자였다는 걸 그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결국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병실 문 앞에 도착했죠. 그런데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 진짜 그랬다니까요. 어머님 민주는 옛날부터 그런 데가 있어요. 윤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색함 없이 자연스러웠고 민주는 따라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걸 아직도 기억하냐? 너 진짜 별걸 다 기억한다? 그 순간 어머님의 목소리까지 섞여 들렸습니다. 아이고, 너희 둘은 정말 잘 어울렸어. 아들한테도 네가 딱이었는데 말이지. 저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방 안의 셋은 마치 오래전으로 되돌아간 듯 과거의 추억을 곱씹으며 편안히 웃고 있었고 문 밖에 저는 그저 지나가던 보호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살며시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셋의 웃음은 동시에 멎었습니다. 윤정은 나직이 인사했고 민주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으며 어머님은 갑자기 창밖을 바라보며 비가 오려나 중얼이셨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드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어머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윤정이 손에 든 반찬통을 살짝 흔들며 말했습니다. 제가 끓인 북엇국 드셨어요. 속이 안 좋다 하셔서요. 그 말에 어머님은 고개를 돌려 윤정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 장면이 참 서글펐습니다. 제가 끓여온 죽은 아직 식지도 않은 채 손에 들고 있었고 그 죽을 내려놓기도 전에 이미 그 자리는 차고도 넘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 씨에게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윤정 씨랑 그렇게 자주 같이 있는 게 불편해.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어머님이 불러서 간 건데. 당신 아예 말도 안 해주잖아. 나중에 가서야 내가 아는 게 뭐야. 병실에 내가 끼면 다 어색해져.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정연아, 너 요즘 좀 민감해졌어. 솔직히 윤정이는 도움되는 사람이야. 너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잖아. 대신 도와주는 거잖아. 대신? 당신은 왜 나 대신 누굴 골라? 내가 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좀 쉬라는 거지.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쉬라고요? 제 자리를 이미 다른 사람이 대신하고 있는데. 쉬라는 그 말이 결국 빠져달라는 말로밖에 안 들렸습니다. 며칠 뒤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간호사가 슬며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가족분이세요? 네, 며느리예요. 그 말에 간호사는 얼굴이 굳어졌고 아, 저희는 그분이 따님인 줄 알았어요. 늘 같이 계셔서.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 씨는 병원 직원들에게도 가족처럼 보였고 저는 그 가족에서 밀려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엔 더 노골적인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려는 순간 문이 닫혀 있었고 안에서 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결혼도 다시 할 수 있지, 민주야. 엄마는 네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은 제가 없어야만 가능한 행복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 끝에
윤정이 나직한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병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옆에 기대 선 채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끓여온 죽을 어머님이 밀쳐낸 순간 민주 씨가 제 눈길을 피하던 모습, 그리고 윤정이 어머님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웃던 장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걸, 그 누구도 저를 안으로 끌어주지 않는다는 걸 그때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분명 며느리인데 점점 병실 안에서 제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주말 오후 퇴근 후 병실에 들렀을 땐 이미 어머님은 윤정 씨가 싸온 도시락을 드신 후였습니다. 정연아, 너는 그냥 오지 말고 집에서 쉬지 그랬니? 윤정이가 맛있는 거 다 챙겨왔더라. 네가 힘들게 뭘 또 하니? 어머님의 말은 말끝마다 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오면 불편해진다는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들의 며느리였고 적어도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의 팔을 주물러 드리며 묻자 괜찮다. 윤정이가 마사지도 잘해. 내 손은 좀 억세잖니? 라며 피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주 씨와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신, 나 지금 뭘 느끼는지 알아? 내가 병실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식어. 어머님도 나보다 윤정 씨 말을 더 잘 들어. 민주 씨는 TV 리모컨을 껐다가 다시 켜며 말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겠지. 윤정이는 원래 성격이 밝잖아. 엄마도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기분이 풀리시나 보지. 당신은 왜 자꾸 그 사람 편만 들어? 내가 당신 아내야. 그냥 룸메이트 아니잖아. 민주 씨는 한숨을 내쉬며 정연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한데? 애도 없고 집안 분위기도 늘 싸늘하고 우리 지금 솔직히 예전 같지 않잖아. 그 말에 저는 벽처럼 서 있던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그 사람하고 있으면 예전 같다는 거야? 그게 행복하다는 거야? 민주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돌렸고 그 침묵이 제게는 그렇다는 대답보다 더 아프게 박혔습니다. 며칠 뒤 병실에 도착한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약봉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제 이름이 아닌 윤정 씨 이름이 붙어 있었거든요. 어머님의 식사관리표에도 윤정 씨 필체로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고요. 아침엔 기름기 없는 죽, 오전엔 혈압 체크 2번, 물은 미지근하게. 제가 며느리로서 해왔던 일들, 제가 직접 메모하고 챙겼던 부분들인데 언제부터인가 그것들이 하나둘 윤정 씨 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간호사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두 분 중 누가 보호자세요? 제가 며느리인데요. 간호사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는 윤정 씨가 따님이신 줄 알았어요. 워낙 병실에도 자주 계시고 보호자 대기 명단에도 대기 명단이요? 네, 며칠 전에 바뀌었거든요. 민주 씨 성함으로 들어가 있던 보호자 번호가 윤정 씨 번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고 아무도 제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고 어머님은 윤정 씨 손을 꼭 붙잡고 계셨습니다. 정연이 왔네.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곤 천천히 손을 뗐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안에서 반가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머뭇거리는 사이 어머님이 제 얼굴을 슬쩍 보며 말하셨습니다. 정연아, 요즘 너 얼굴이 좀 거칠어졌더라. 여자 몸은 먹는 걸로 많이 달라진다는데 너는 그런 것도 모르지?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그저 흘려내뱉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 끝에 윤정 씨가 환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흑임자요, 어머님. 흑임자가 여자들한테 좋대요. 제가 끓여서 가져올게요. 따끈하게 드시게요. 어머님은 윤정 씨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네가 끓인 것 맛도 좋고 정성도 있고. 정연인 이런 거 못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쥔 약봉투를 천천히 가방에 넣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병원 근처 카페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아직 봄바람이 불었지만 제 안은 이미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가정 안에서 정말 누구일까? 나 없이도 모두가 잘 돌아가는 이 분위기에서 나는 그냥 쓸모없는 조각이 되어버린 걸까? 그 질문은 곧 제 마음속 분노와 함께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숨이 차다고 하셔서 중환자실 바로 앞 관찰 병실로 옮겨졌죠.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윤정 씨도 민주 씨도 이미 와 있었고 병실 안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산소 마스크를 끼신 채 눈을 감고 계셨고 윤정 씨는 그녀답지 않게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 씨는 말없이 어머님 손을 꼭 잡고 있었고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윤정 씨가 조용히 일어나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정연 씨 앉아요. 그 한마디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제게 자리를 양보한 건 처음이었고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보였거든요. 민주 씨도 말없이 저에게 의자 하나를 끌어주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님이 눈을 천천히 뜨셨고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는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정연이 왔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고였고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어머님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었고 병실의 분위기도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윤정 씨는 예전처럼 다정하게 굴지 않았고 민주 씨도 말을 아꼈습니다. 셋이 함께 있는 그 병실 안에서도 예전처럼 날선 기류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연아, 내가 말은 안 해도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안다. 그동안 미안했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어느 날 윤정 씨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연 씨, 혹시 제가 자리를 너무 오래 차지한 건 아니었을까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그 말에 저는 의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도 정연 씨를 찾으셨어요. 정연 씨가 옆에 있어야 안정된다고. 그 말에 어딘가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배제당하던 그 공간 안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절 필요로 했다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어머님이 병실에서 주무실 때 저는 약봉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작은 메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접혀있던 메모 안에는 병원 진료예약 정보가 적혀 있었고 예약자 이름은 윤정, 진료관은 산부인과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산부인과? 어머님 진료 내역과는 무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약자는 분명히 윤정, 그리고 예약자 연락처는 민주 씨 휴대전화 번호였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기분. 제 손에 들려있던 메모가 갑자기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윤정 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윤정 씨는 순간 눈빛이 흔들리더니 곧바로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아, 그거 그냥 검진이에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정연 씨한테 괜히 오해 살까봐 말 안 했어요. 그 말은 말 그대로 괜한 오해처럼 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감은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이제 그들 셋의 관계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퍼즐들이 하나씩 제자리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병실 분위기가 이상하리만치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컨디션도 한결 나아졌고 민주 씨도 전보다 말을 아끼며 조용히 어머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은 어머님의 진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오전부터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진료는 끝나 있었고 어머님과 윤정 씨, 그리고 민주 씨는 병실에서 다과를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병실인데 마치 누군가의 가족 파티처럼 보였고 그 안에 저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연이 왔구나. 이리 와서 앉아라. 어머님은 무심히 말씀하셨고 윤정 씨는 조용히 종이컵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귤차예요. 어머님이 좋아하시길래.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지만 마음은 한참을 병실 문 밖에 남겨두고 온 듯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님이 마치 큰 결정을 한 듯한 얼굴로 말하셨습니다. 정연아, 오늘은 너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사실은 윤정이가 아기를 가졌단다. 그 순간 제 귀가 잠깐 멈춘 듯했습니다. 아기요? 어머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병원에서도 확인했단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대. 민주랑 다시 시작해보려고 한다더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은 너는 이제 끝났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민주 씨는 말없이 눈을 피하고 있었고 윤정 씨는 잠시 머쓱한 듯 웃다가 배를 감싸 쥐듯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짓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 안에 아이가 있다는 게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연아, 이건 누구 탓도 아니야. 민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였던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머릿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이렇게 내쫓는 거구나. 어머님은 더 대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알잖니? 우린 손주가 필요했어. 윤정인 그런 점에서 정말 고마운 아이야. 이제 우리 집안에 웃음꽃이 피겠구나 싶더라. 그 말 끝에 병실 안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한테는 뭘 바라시는 거예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는 말씀인가요? 정연아, 감정 섞지 마. 민주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현실이야. 현실. 그 단어가 참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 8년은 이 사람들에겐 단지 현실 조정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입꼬리는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제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체온이 꺼져버렸습니다. 결혼 초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죄인처럼 살아왔던 제 모습이 겹쳐졌고 윤정의 임신이라는 그 한마디가 이 집안의 모든 구실이 되어버린 현실이 처음으로 무서워졌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며칠 전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윤정, 산부인과 예약자, 연락처, 민주 휴대폰 번호. 그건 그냥 검진이었을까? 정말 그 아이는 민주 씨의 아이가 맞을까? 그 질문은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해졌고 저는 그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님 병실로 향했습니다. 약 드시기 전에 죽이라도 드시게 하려고 죽을 데워 병원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 다가섰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의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보인 건 민주 씨가 윤정의 뺨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민주 씨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죽 끓여오고 있을 때 병실에서 사랑놀이라도 하신 건가요? 윤정은 눈을 깜빡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 정연 씨. 깜짝 놀랐네. 근데 좀 침착하면 안 돼? 여긴 병원이고 어머님 병실이잖아. 소리 지르면 환자들 다 놀란다고. 침착하라고요? 손잡고 뺨에 입 맞추고 웃고 제가 며느리로서 병간호하는 동안 당신들은 도대체 여기서 그 짓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민주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제가 탁자 위에 툭 던진 사진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초음파실 앞에서 윤정이 문신 있는 남자와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직접 보세요. 민주 씨, 이 남자 누군지 아시겠어요? 민주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정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한숨을 쉬고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휴, 그 사람? 그냥 옛날에 만나던 사람이야. 뭐 요즘도 가끔 연락하긴 하지. 민주 씨가 워낙 바쁘니까. 나도 사람인데 외롭고 그럴 수 있잖아. 아이 얘기는요? 그 아이가 정말 민주 씨 아이가 맞긴 한 건가요? 글쎄, 날짜가 좀 애매하긴 한데 난 민주 씨 아이라고 믿고 있어. 민주 씨도 그렇게 믿고 싶어 하고 서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그 문신 있는 남자가 당신 남편인 줄 알아? 보호자도 그 사람으로 돼 있었고 초음파 사진도 같이 찍었잖아. 네가 감히 그럴 자격이 있어? 윤정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연 씨, 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래? 난 이 집에서 환영받아. 어머님도 날 좋아하시고 손주 하나면 된다고 하셨잖아. 정연 씨는 8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 순간 어머님이 병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들어오시던 어머님의 시선이 탁자 위 사진에 닿는 순간 손에서 지팡이를 놓치셨습니다. 이게 이 남자는 누구냐? 저는 어머님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이 사진 윤정 씨가 다른 남자랑 초음파실 앞에서 찍은 거예요. 병원 간호사들도 그 남자를 남편으로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기다리셨던 손주, 그 아이 민주 씨 아이 아닐 가능성 높습니다. 어머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민주 씨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윤정은 그제야 시선을 피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울음을 꾹 참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결국 저한텐 아무 기대도 없으셨죠? 손주 하나면 다 된다고 그 말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어떤 여자인지 지금이라도 보이세요? 윤정이 비죽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하! 웃기네 진짜. 정연 씨, 이제 와서 질투나? 그 남편, 당신 손은 제대로 못 잡더니 내 앞에선 눈빛도 다정하고 손도 참 따뜻하게 잡더라. 내가 챙겨줘서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오려 했다니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숨조차 쉴 수가 없어.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여기서 그렇게 웃고 있는 거야? 너 하나 때문에 이 집도 민주 씨 마음도 어머님까지도 전부 무너졌어.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바닥에 머리를 박아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냐고. 넌 정말 최악이야.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집으려 했지만 끝내 제대로 잡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는 병실을 마지막으로 등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생각도 없었습니다. 절대. 병실을 나선 저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윤정의 뻔뻔한 얼굴, 민주의 고개 숙인 뒷모습,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팡이만 움켜쥔 어머님의 손, 그 병실 안의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저는 단 하나의 감정만을 품고 나왔습니다. 복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윤정이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초음파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손이 떨릴 정도였지만 이 사진이 내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진 한 장으로 민주를 붙잡고 있었고 동시에 또 다른 남자도 속이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수신인에는 사진 속 문신이 있는 남자의 이메일 주소를 적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 그리고 한 줄. 윤정은 당신 아이를 다른 남자의 아이인 것처럼 꾸며놓고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다혈질이었습니다. 윤정이 그의 곁에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자주 폭언에 시달렸고 감정이 폭발하면 벽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그의 모습은 윤정을 위축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정은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민주와의 관계를 이용해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그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덧대며 두 사람을 모두 속이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남자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윤정은 이제 자신이 깔아놓은 덫에 스스로 걸린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민주에게 연락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그를 직접 만났습니다. 우리가 마주 앉은 카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저는 사진을 건넸습니다. 민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윤정이 초음파 사진을 들고 다른 남자와 찍은 거예요. 병원 간호사들도 그 남자를 남편으로 알고 있었어요. 당신 아이 아닐 가능성 높아요. 민주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연아, 그게 사실이야? 그 남자 누구야? 문신 있는 남자, 당신도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윤정이랑 그 병원에서 마주쳤던 그날, 복도에서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가 날 사랑한다고 말했어. 아이도 내 아이라고 했고. 믿고 싶으면 믿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누구의 소유인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이인지부터가 불분명한 상황이에요. 그녀는 당신도 그 남자도 동시에 속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만 남겼습니다. 민주 씨,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윤정은 반드시 그에 걸맞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른 채 두 남자를 동시에 기만한 대가를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순간 한기가 느껴졌지만 제 안은 오히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윤정이 그렇게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 이제 곧 모든 이들 앞에 드러날 겁니다. 문을 열자 병실 안은 여전히 적막했습니다. 어머님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고 민주 씨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벽에 등을 기대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저는 말없이 병실 한쪽에 섰습니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는 듯했지만 그 적막함이 오히려 더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끝이 보일 거야. 네가 쌓아놓은 거짓. 그 무게에 무너질 시간이야.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의 거친 발소리와 함께 저음의 목소리가 병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윤정아, 여기 있었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남자는 등치가 컸고 거친 인상의 얼굴에는 무표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팔뚝에는 사진 속에서 봤던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윤정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병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 오빠 왜 여길... 그 남자는 손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네가 줬던 거야. 네 뱃속에 내 아이라며. 내가 바보처럼 믿었지? 근데 그는 고개를 돌려 민주 씨를 짧게 쳐다보더니 다시 윤정에게로 시선을 되돌렸습니다. 네가 요즘 만나는 남자 저 놈이야. 저 놈 아이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붙잡으려고 했다고. 윤정은 양손을 내저으며 말을 막으려 했지만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오빠가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나도 헷갈려서. 헷갈렸다고? 그게 말이 돼? 누구 아이인지 모를 정도로 너 아무데나 몸을 맡기고 다녔다는 거냐? 그 말에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고 민주 씨는 멍하니 윤정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진, 제가 보냈습니다. 모두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그 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윤정 씨가 아이를 빌미로 두 사람을 동시에 속이고 있다는 건 명확했어요. 누가 아이의 아버지인지도 불분명한데 두 사람 모두를 기만하고 있었던 거죠. 문신남은 윤정을 가리키며 이를 악물듯 말했습니다. 진짜 역겹다. 너 내 눈앞에서 맨날 사랑한다. 당신 아이니까 낳고 싶어 그랬잖아. 그게 다 거짓이었어? 윤정은 시선을 피한 채 힘없이 벽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오빠. 그땐 나도 진심이었어. 근데 나도 힘들었어. 당신 옆에 있으면 매일 무섭고.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도망친 거야? 도망이라니 그냥 안정되고 싶었을 뿐이야. 민주 씨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 안정이란 게 나였던 거야? 윤정은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로 다 설명해도 못 믿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보시라고 했습니다. 윤정 씨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 집안을 속이고 있었는지. 어머님은 천천히 고개를 떨구셨고 입술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문신남은 윤정에게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오늘로 끝이다. 더 이상 날 찾지 마. 그리고 너 이 짓하고 그냥 끝날 거라 생각하지 마. 그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병실을 울렸고 그 뒤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벽에 기대어 선 채 숨소리조차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아직 남은 게 있지만 이제 시작은 잘 끊었어. 며칠 후 저는 민주 씨의 연락을 받고 조용한 찻집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혼자 앉아있던 그의 모습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민주 씨가 고개를 들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연아,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미쳤었나 봐. 너무 아이에만 집착했어. 널 보지 못했어.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받아냈습니다. 민주 씨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이미 제 마음은 당신과 이별을 했습니다. 민주 씨는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연아, 그땐 그냥 나도 너무 두려웠어. 어머님 기대도 내 불안도 윤정이라는 사람을 내가 끝까지 밀어내지 못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그래요, 그 선택. 결국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너무 늦었단 거 알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어요, 민주 씨. 이제 저는 제 삶으로 돌아갈 겁니다.
민주 씨는 눈을 질끈 감고 말했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민주 씨는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르고 그때였습니다. 찻집 문이 벌컥 열리며 윤정이 들어섰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 든 가방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 저와 민주 씨를 발견하곤 다가왔습니다. 민주 씨 그 약속 아직 유효한 거죠? 저 아이 낳으면 아파트 한 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민주 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 내 아이 아니잖아. 윤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럼 난 대체 뭐가 남은 거지? 아이도, 집도, 사람도 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힘겹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말없이 서 있던 그녀는 비틀거리며 찻집을 나갔습니다. 가방을 질질 끌고 나가는 그 모습은 마치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예요. 민주 씨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내려놓았고 저 역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는 붙잡을 것도 남아있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숨이 쉬어졌습니다. 찻집을 나서자 싸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봤자 거기엔 이제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오래전 저희 셋이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의 생신날 억지로 웃으며 찍었던 그 사진. 그때도 제 안엔 이미 금이 가 있었는데 웃음은 어설프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사진을 찢어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윤정은 소문처럼 도시를 떠났고 민주는 결국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그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요양원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낯선 도시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저는 다시 나로 살아갑니다. 처음엔 고요함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이 고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애쓰고 억지로 웃고 속으로 울던 시간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금 제 곁엔 조용한 책상 하나와 따뜻한 햇빛이 든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 어떤 관계보다 이제는 저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려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결말이 해피엔딩인지 아닌지는 이제부터 제가 만들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작은 이야기들이 계속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을 담아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